방전이 되더라도 충격을 가하면 폭발하잖아요. 대체할 방법이 없잖아요. 좀 솔직히 해서. 지금 이번에 뭐 12,000대 정도가 침수가 됐어요. 그러면 전기차도 있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있고 내연기관차, 가솔린, 디젤, LPG 다 있죠. 자, 그런데 다른 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렇게 안전에 문제는 없죠. 뭐 흙만 제거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전기자동차 리튬 배터리는 방치하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거기다 충격을 가해도 안 되는 거죠. 물에 잠겼다 하더라도 그 배터리의 기능은 그대로 살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 지금은 기능은 떨어졌다 하지만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폭발물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거기에 만약에 폭발하게 되면 다른 데까지, 다른 부분까지 다 연결돼서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폐차장에 갔든 어디에 갔든 전적으로 점검을 다시 한번 법이 마련돼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제가 전기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전기차는 지자체에서 보조하고 국가에서 보조해요. 그건 소비자 게 아니죠. 자동차를 폐차하면 자동차는 소비자 건지 몰라도 자동차 배터리만큼은 정부 겁니다. 정부 거. 한마디로 지자체하고 정부가 지원했기 때문에 그 각이 배터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폐차장에도 그걸 마음대로 처리를 못 해요. 그거를 처리하려고 그러면 만약에 그 보관 장소가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아니 폭발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정부와 지자체가 뭔가의 대책 마련을 하지 않으면 꼭 한번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 속담이 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단 말이 있는데 제가 지금 봤을 때 이 전기차 배터리가 그 문제예요. 예. 굉장히 친환경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위험 요소가 굉장히 도사리고 있다. 나중에 사건 사고 나서 크게 일을 만들지 말고 빨리 메이커와 정부가 차만 만들 게 아니라 이 안전을 위한 게 뭔가 이걸 안전 대책을 만들어 놓고 차를 판매하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전기 타이어가 없어. 예. 그럼 일반 타이어를 써야 돼. 어쩔 수 없이. 예. 이게 상술이 아니냐? 왜 양 두 번을 다 바꾸냐? 오해하실 만해요. 안녕하세요. 명장본색의 박병 명장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새로운 주제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전기차라는 주제인데요. 전기차가 상용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만큼 정보도 많지 않고 어떤 정보가 진짜 정보인지 사실 헷갈리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이번 기회에 전기차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 모셔놓고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아주 세세한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 그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자동차 부품 중에서 안전과 가장 밀접한 게 자동차 타이어이기 때문에 오늘 타이어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송정보대학 안진용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송정보대학 스마트 자동차 기계학부 안진용 교수입니다. 우송정보대학 사실 제가 지난해 예. 한번 가봤어요. 특강하러 갔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더니 학교도 엄청 크고 예. 또 밖에도 정비하는 샵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정비샵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 실질적으로 보면 의과대학은 대학병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자동차를 가르치는 과에는 자동차 병원이 없었어요. 맞아. 그래서 저희가 모토가 학생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서 정비샵을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인 데이터를 쌓고 그런 데이터를 토대로 학생들에게 전문적으로 교육을 해서 현장에 필요한 그 인력을 양성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아, 원래 밖에 나오면 두려움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적응을 못 해가지고 힘들어 하는데 이미 그 적응을 학교에서 다 하게끔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오, 굉장히 든데. 또 의외로 전기차에 대해서 예. 또 우송정보에 대해서 현장에 강한 교수님들을 모셔서 예. 학교를 운영한다 이런 말을 들어서 학생들도 복 받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이 전기차 타이어에 대한 게 궁금한 내용 꽤나 있거든요. 사람들도. 예. 그래서 전기 자동차 타이어하고 일반 타이어가 다르잖아요. 예. 뭐가 다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첫 번째로 고무의 배합 재질이 틀립니다. 아, 기존에 예. 그리고 케플라이를 보강을 하는데 트레이드의 외부에 골격을 유지해 주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갈비뼈 두께가 내가 3cm였는데 덧대 갖고 5cm를 만든 겁니다. 그럼 튼튼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공명음을 줄여주는 그 폼이 장착되어 나오는데 이런 폼이 장착되죠.
이런 폼이 붙어 있는데 재질이라든가 두께라든가 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물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소음을 얼마나 잘 흡수할 수 있냐. 그 이 폼이 하는 역할을 보면 대부분 이런 말을 많이 쓰실 거예요. 공명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공명음이 있기 전에 회절음이라는 게 따로 존재합니다. 타이어 내부에 공기를 진동을 시켜서 소리를 만들어내는데 그 회절음을 이 폼이 진동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 진동하는 소리를. 그래서 더 이상 휠 내부, 타이어 내부에서 소음이 나지 않게 잡아주는 겁니다. 이 폼이. 긴급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 전기 타이어가 없어. 예. 그럼 일반 타이어를 써야 돼. 어쩔 수 없이. 예. 그럴 때는 공명음이 더 많이 날 수 있으니 예. 이런 스펀지 갖다가 예. 해서 그 차에다 붙이면 예. 전기차 타이어처럼 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제조사별로 네. 타이어 물성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고무의 배합이 다 틀려요. 그러면 이 배합이 틀리다는 얘기는 회전 저항비도 틀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차량이 쏠림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자동차가 생각하는 제어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전기 타이어는 지금 교수님 말대로 재질도 다르고 안에 폼도 들어있고 하면 지렁이로 그냥 떼우고 뭐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전기차가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 떼우는 게 맞나요? 데이터가 확실치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수로 봤을 때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맞다 틀리다를 정확히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기차를 일반 지렁이로 펑크를 떼어 놓으니까 한 70에서 80% 가량이 3에서 4개월 내에 공기압이 새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다시. 차량 무게가 더 무거워서 그럴 수도 있겠다. 저도 사실은 다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이어 매장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통화를 몇 번을 했었어요. 어제 답이 간신히 나왔어요. 뭐예요? 토크가 좋으니까 가속을 하면 타이어가 이렇게 배가 부르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랬다가 일정 속도로 가면 다시 이렇게 펴지거든요. 지렁이가 또 그래서 못 버티는 것 같아요. 이거를 버티려면 스텝 패치, 우리 일명 버섯 패치라고 하잖아요. 수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교수님, 예. 우리 일반 자동차 같은 경우에 전륜구동, 후륜구동, 사륜구동 있잖아요. 전기차도 그렇게 있을 텐데 예. 그러면 타이어 유치 교환이 예. 기존의 내연기관차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르게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이제 내연기관에서는 10,000km 정도에 한 번씩 위치 교환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 아이오닉 5나 EV6나 국산차들은 대략 타이어 수명이 내연기관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내연기관차와 같이 위치 교환을 해주셔도 돼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뭐 전기자동차라 그래서 크게 내연기관으로 다르진 않으니까 일반 내연기관처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일반 그 무게라든가 또 그 출력이 토크가 크기 때문에 예. 공기압의 기준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예.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타이어의 일단 무게는 더 무겁습니다. 일반 타이어보다. 예, 더 무겁습니다. 아까 무겁군요. 말씀드렸듯이 케플라이 보강도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무거워요. 무겁구나. 근데 전기차 타이어는 제 생각에는 더 무거운 게 좋아요. 회생제동 때문에. 회전제동 때문에. 예. 공기압 같은 경우는 이게 전기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TPMS가 달리고 나서 운전자들이 너무 그걸 신뢰해요. 그러다 보니까 TPMS 경고등이 들어와야지만 타이어를 공기압을 측정하는. 공기압을 측정하러 가시는 거예요. 맞아. 근데 그러면 연비도 나빠지고 타이어에 이상마모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되게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타이어 제조회사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공기압을 넣어줘라라는 그 조항을 만들어서 장착하고 나면 그 고객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인 고객분들이 한 달에 한 번 타이어 공기압 점검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소한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못 넣으셔도 2달에 한 번 정도는 넣으셔야 된다는 거. 이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그러면 아무래도 전기자동차가 내연기관보다 배터리 무게 때문에 한 뭐 200kg, 400kg, 이렇게 500kg 무거울 텐데 예. 그러면 기존의 자동차 내연기관의 서스펜션 가지고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참고해야 될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가 회생 제동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서스펜션이 사실은 부하가 많이 걸려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신중하게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제가 10만 킬로 정도 탄 거를 실제로 서스펜션 쪽 점검을 한번 했었어요. 부식률들이 크랙이 좀 많이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중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귀찮아진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잘 봐야 되는구나.
하중이 나가다 보니 서스펜션 부품들이 또 잘 망가지기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얼라이먼트들이 쉽게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관리를 좀 잘 해줘야 되는데 요거에 관리하는 제가 좀 팁을 드리자고 하면 서스펜션 관련 부품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타이어 위치 교환하시면 전혀 안 보여요, 눈에. 교수님 오늘 먼데 오셔갖고 정말 귀한 말씀, 아주 또 좋은 말씀, 또 정보가 될 수 있는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그 명장모스 스튜디오 오신 소감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토크하면서 좀 재밌었고요. 네. 그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좀 불러주십시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화재가 너무 크게 나기 때문에 이걸 무슨 소화기 가지고 화재 난 것처럼 각각에서 뿌린다? 자동차에 소화기 하나 정도 있는 거는 뭐 보람된 일이죠. 근데 자동차에 장착된 현재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소화기 가지고 전기차 리튬 배터리가 화재 났을 때 그걸 끈다는 것은 안 맞는 거라고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소방차가 와도 물로 뿌려도 쉽게 꺼지지 않는 특성도 있지만 화재가 너무 크게 나기 때문에 그리고 온도가 800도, 1000도가 높기 때문에 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근데 그래도 약간 좀 남았지? 여기만 위에만 냉각된 거야. 위에만. 여기는 다시 불이 붙어 있어. 전기차가 불났을 때 소방관들도 차에서 15m 이상 떨어진 다음에 화재 진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매뉴얼에 나와 있는데 이걸 무슨 소화기 가지고 기존에 화재 난 것처럼 각각에서 뿌린다? 이건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또 왜 그러냐면 배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차 바닥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화기를 갖다 대도 중간에 박스가 있는 사이에서 그 박스 안에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배터리한테 소화기를 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화기로 전기차 배터리 화재 진압을 한다는 것은 좀 맞지가 않는다. 다른 쪽도 아니고 리튬 배터리 쪽에서 만약에 화재 났다. 그러면 열폭주에서 온도가 800도, 1000도 올라가고 그 순간 자체가 5초에서 10초 안에 모든 일이 벌어지고 그때 불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있지 말고 빨리 차에서 탈출하는 게 제일 상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번에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서 이제 고속이냐 저속이냐 말이 많잖아요. 12,500대를 약 1000일 동안 추적 조사를 했대요. 고속 충전을 하나 저속 충전을 하나 별반 다를 게 없더라. 테슬라에 쓰는 배터리가 원통형이에요. 원통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온도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급한끼리 서로 부딪혀서 나중에 화재라든가 폭발의 위험이 적어요. 그리고 이 배터리가 부풀질 않아요. 온도가 있잖아요, 온도. 온도가 올라가면 안 되고 또 전액은 불이 붙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쇼트 될 때 산소가 나와. 그러면 엄청난 폭발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나라는 사실 여름하고 겨울에 만약에 저렇게 하면 완전히 달라졌을 거야. 더우면 40도, 추우면 영하 30도. 오늘도 열대야 그냥. 네. 오늘 날씨도 날씨가 도대체 연교차가 한 70도씩 나는 나라가 도대체 전 세계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급속 충전하거나 일반 충전 괜찮다라고 하는 건 아니야. 음극판 배터리 보면 이 이쪽에 있는 재료가 강하면 급속 충전해도 좀 견뎌요.
근데 이쪽 성분들이 조금 약하잖아. 그러면 이 분리막 이게 분리막이거든. 네. 이게 깨져, 찢어진다. 이렇게 볼래? 한번. 이렇게 되면 이게 이 비닐처럼 생긴 거 있잖아. 이게 분리막이에요. 이게. 그리고 여기 흑연처럼 생긴 거 까만 거, 이거는 플러스. 여기 동으로 돼 있는 거,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예. 요거. 예? 여기 하얀 게 지금 분리막이고, 이 동으로 돼 있는 거에 여기 재질이 어떤 걸 해서 쓰는 거에 따라서 급속 충전해도 좀 괜찮아진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분리막에 급속 충전하면 온도도 올라가게 되고 또 전액 연결되면은 좀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급속 충전에도 조금 오래 견딜 수 있는 건 저렇게 원통형의 배터리가 이런 파워총보다 조금 더 강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차 배터리를 기준해서 급속 충전이나 일반 충전해도 괜찮더라. 미국 자료로 선택하면 안 돼요. 발표된 거를 잘 읽어보니까 더울 때 40도, 추울 때 영하 30도일 때 프리 컨디셔닝을 안 하고 급속 충전을 꽂으면은 배터리 작살날 수 있다. 맞아요. 절대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 자료를 보고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나라별로 그 나라의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배터리 수명이 길고 짧을 수도 있고 네. 또 폭발할 수도 있고 안 폭발할 수도 있는 거죠. 같은 배터리 쓰더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원통형으로 실험한 거를 지금 파우치형이나 각형에다 비교하면 안 된다. 결론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또 있어요. 제가 괜히 테슬라를 조금 옹호하는 것 같지만 슈퍼차저, 이제 급속 충전기가 사실 테슬라를 따라갈 수 있는 회사가 없는 것 같아요. 저 충전기 자체도 압도적인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결과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것도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왜냐면 자기네 회사에서 만들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궁합이 잘 맞는 거지. 맞아요. 우리는 이게 지금 충전기 만드는 데가 여러 군데 우리나라도 100개가 넘는다고 네, 하더라고요. 여러 개 만들다 보니까 사실 배터리 회사하고는 좀 커뮤니케이션 안 되잖아. 네. 그리고 알고리즘하고도 좀 관계를 잘 정보 안 주고 받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돌할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급속 충전을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일반 충전을 하되 어쩔 수 없이 장거리 뛰면 급속 충전을 한 번 하면 한 번은 쉬어야 돼. 그냥 한 번 쉰다 이런 얘기 하잖아. 급속 충전하고 일반 충전하고 급속 충전하고 일반 충전 이렇게 해야지 연속적으로 급속 충전하면 내 차 한번 빨리 좀 차를 바꿔야 되나? 이런 시간이 가까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또 생생한 실험을 할 수 있게 제가 이제 차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급속 충전만 하고 다녀볼게요. 여기 김포공항에 슈퍼차저가 있거든요. 저는 저속을 쓰지 않고 한 1년 동안 급속만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충전량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테슬라 같은 거는 좀 우리가 미국 차에서 좀 아쉽긴 한데 좋은 거 사실이더라고. 그렇죠. 테슬라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고리즘이 잘 돼 있고 솔직히 그죠? 저희도 궁합을 잘 맞추고 또 전기차 모터 기술이라든가 그 작동될 때 전기 소모량이 사실 테슬라가 제일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작동할 때의 그 모터에 소비되는 전력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작아요. 그래서 그렇게 급속 충전을 하더라도 배터리 이렇게 무리하게 전기를 확 뺏어가는 거는 좀 작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은 요거는 제가 차가 온다면은 생생한 실험 기대해 주세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초기 품질 저번에 렉서스가 1등했던 전기차랑 내연기관차 비교를 했더니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압도적으로 초기 품질에서 불만사항이 많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100대당 1개 이상씩은 다 불만이 있으신가 봐요. 중보고 되는 거니까. 근데 내연기관이 117개 정도 불만이 있을 때 전기차는 193개의 불만이 있다라고 지금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기차는 아무래도 우리 역사가 짧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다 전기차 역사는 짧죠. 원래 자동차 역사로 따지면 전기차가 가솔린 자동차보다 내연기관보다 더 오래됐어요. 완전 찐원조로 따지면 그렇죠. 원조로. 근데 요 근래로 따졌을 때에 전기차의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모든 자동차의 모든 바디라든가 모든 구조 자체가 내연기관을 위주로 해서 137년을 엮어오다가 갑자기 전기차 친환경 때문에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이제 전기차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그러면 전기차를 설계할 때 완전 바디라든가 이런 모든 거 할 때 전기차에 맞춰서 설계한 게 아니라 워낙 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존 내연기관차 바디에다가 전기차를 접목하다 보니 여러 가지 모터라든가 아니면 또 그 구조 자체라든가 배터리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안 맞는 게 많죠. 언밸런스가. 원래는 자동차를 이제 만들 때는 전기 자동차 배터리 위치라든가 이런 거 설계를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기존의 내연기관 차 바디에다가 갖다 끼다 보니
약간의 좀 언밸런스 있잖아요. 무게도 안 맞고 여러 가지 네. 균등도 안 맞고 이러다 보면 그다음에 이제 타이어 자체부터 다르잖아요. 일단 그쵸, 무게가 400kg 넘는 게 끼다 보니 타이어의 상태라든가 이런 거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조금 쇼바라든가 이게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되다 보니까 여태까지 기존의 설계치 가지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무게만 가지고 하다 보니 또 무게 분배에 맞춰서 하다 보니 잡소리 나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리게 되지 그런 것들이 많아서 날 수밖에 없죠. 또 전기 장치도 기존에 하던 거는 뭐 기본 틀이 딱 있잖아요. 네. 근데 전기 장치 하다 보니까 AC를 DC로 만들고 DC를 AC로 만들고 그리고 컴퓨터도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인버터도 연결하다 보니까 위치에 선정하는 것도 내연기관차에다가 그 전기차를 연결하다 보니 이게 부딪히는 경우도 꽤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문제 있었고 특히 에어컨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연기관차는 에어컨 그냥 아무렇게 틀고 히터 막 팡팡. 틀어도 되는데 그 모양도 이쁘게 해야 되고 공간 활용하다 보니까 위치를 앞으로 뺐다 뒤로 뺐다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실내로 물이 들어오게 되고 또 옛날에 테슬라도 많이 그랬잖아요. 에어컨만 그쵸. 틀면 에어컨 물이 바로 실내 바닥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지금은 아마 원래 그 전기 자동차의 기존의 그런 여러 가지 배터리 문제, 모터 문제, 인버터 문제, 배선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앞으로도 뭐 내연기관차가 그랬듯이 몇 년은 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불만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불만이 있었는지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의외로 구동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크게 불만이 근데 없으시더라고요. 그거 간단하죠. 일단은 미션이 없잖아요. 간단하니까. 네, 간단하니까. 네, 불만이 있을 게 없다. 네, 그냥 연결하는 데다 보니까 뭐 기아 변속이 어떻다 뭐 이런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불만은 없는 거고요. 근데 제일 이제 불만이 심하셨던 게 역시 이게 이제 전기차다 보니까 전기 장치와 액세서리 부분에서 내연 기관차 대비해서 불만족이 굉장히 제일 높더라고요. 많았어요.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소음 잡소리 이게 의외로 또 왜 또 그러냐면 모타로 하다 보니까 회생제동도 하다 연결돼 있잖아요. 소음이라든가 이런 게 기존의 차들은 엔진 소리 때문에 잘 못 들었는데 다 들리는 거예요. 다 들리는 이제 들리는 거지. 예. 너무 잘 들리다 보니까 원래는 다른 차에 비해서 보면 원래 내연기관차는 정상인데 이제 소리가 워낙 조용하다 보니까 들리니까 불만상으로 오는 거지. 그리고 또 다른 소음이 만들어진 거죠. 온도 조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의 열을 이용해서 히터를 쓰잖아요. 그래서 뭐 전혀 상관이 없는데 얘는 지금 말 그대로 그냥 전기의 힘으로 전기로 해야 하는 되니까 전기로 따뜻하게 물을 아니요. 전기로 이제 해야 되고 또 전기로다 에어컨을 작동하다 보니까 솔직히 마음대로 틀기도 곤란한 것도 있고. 전기 이제 팍팍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아마 운행하는데도 행복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꽤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조장치에서 불만이 꽤나 많았던 거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겨울에도 히터 배터리가 이제 얼마 안 남았을 때 히터 틀면 계속 돌아가잖아요. 광탈하죠. 그러면 이제 이게 그 계기판 떨어지는 거 보고 히터 줄인다니까요. 무서워서 힙도 못 틀겠어요. 겨울에 전기자동차 하는 사람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아, 내 겨울만 되면 히터 제대로 못 틀겠네. 여름만 되면 에어컨 제대로 못 틀고 이 불만이 꽤나 있었어요. 전기차는 온도가 사시사철 한 20도 고정인 데에서 막 캘리포니아에서 타면 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또 조향 장치도 꽤나 있었어요. 조향 장치. 다른 문제도 있었지만 저 부분이 꽤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디오 시스템. 이거는 사실 오디오는 테슬라는 빼줘야 돼요. 테슬라는 오디오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좋거든요. 저거는 모두가 인정하는 거라서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전기차의 오디오 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또 의외로 배터리 부분은 또 생각보다는 뭐 그렇게 많은 부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불만이 없어요. 배터리는 뭐 충전만 돼서 그냥 가기만 하면 되니까 배터리 문제가 아니라 솔직히 충전이 문제, 충전하는 문제로 아직까지는 느끼는 게 많죠. 그 충전기 관련해서 요즘에 또 이야기가 많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슈퍼차저 본인들 거를 이제 개방을 해줬어요. 딴 거에도 이제 해주세요. 괜찮아 오세요라고 했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이거는 다 핵에 만들었는데 선이 짧아갖고 테슬라 말고는 거의 못 쓴다고 이거 약간 사람 놀리는 건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충전 규격을 일단 다 똑같이 맞춰야 돼요. 그래 맞아. 인간적으로. 뭐 충전기 같은 거 우리 전기 소켓 꽂는 것처럼 너무 전 세계가 다르잖아요. 동등하게 맞춰야지 이제 충전하는 문제도 틀림없을 것 같아. 우리나라 배터리 지금 문제가 우리가 세계적이라고 많습니다. 세계를 네. 점령했다고 했는데 네. 왜냐면 우리가 삼성도 있었고
LG도 있었고 SK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3대 기업 다 있어요. 다 있었죠. 네. 그래갖고 너무 좋았고 또 성능이 제일 좋다 그랬고 또 저기 뭐 BMW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에서 우리나라 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야 우리가 정말 인정받는 세계적인 거다라고 했는데 아니 그래서 뭐 우리가 한 그 굉장히 높았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아니 근데 뭐 20% 떨어져 버렸으니까. 바로 표를 볼게요. 자, 작년에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의 탑 5인데요. 음. 1등이 CATL, 예, 여기 2등이 중국 아니야. 그쵸. BYD. 2등 BYD, BYD. 3위가 BYD가 자동차도 만드는 거 아니야. 그쵸. 그 LG, 그다음에 삼위. 파나소닉, SK 순인데 지금 여기 삼성은 여기 순서도 못 꼈어. 탑 5에 끼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1등, 2등 이 두 개 합치면은 이게 두 개가 중국인데 50%가 넘잖아요. 그 다른 것까지 끼워서 60%가 넘었다는 얘기야. 그쵸. 지금. 맞아요. 우리는 저기 현재 그 LG 솔루션이라든가 SK하고 삼성 합쳐봐야 좀 정확히 따지면 20%도 안 돼. 맞아요. 19점 얼마밖에 안 돼요. 예? 엄청나요. 거의 야 20%밖에 안 돼.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주도하고 있다가 세계 시장 유럽 같은 거 우리가 70% 주 우리가 저 점유했거든요. 다 먹고 있었죠. 네. 우리가 유럽 시장은 70%. 네. 거의 다 먹었어요. 네. 근데 지금 얼마 전에 57% 떨어졌어. 다 지금 유럽에서도 50%. 중국이 먹어갖고 네. 근데 지금 이걸 보면서 이제 구독자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전 세계니까 중국 포함 아니냐? 맞습니다. 이거 중국이 포함인데 그러면 중국을 빼고 하면 글로벌 순위로 보면은 맞아. 이것도 굉장하더라고. 왜? 네. 아 그러면 거기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직 1등이에요. 1등이긴 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CLTA가 얼마냐면 똑같아. 27.5%야. 0.3%밖에 차이가 네. 안 나. 근데 이걸 보시면은 작년이랑 올해 점유율 차이를 보시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9.9에서 27.8로 조금 떨어진 거에 떨어졌고, 비해서 CATL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올랐지 거의 5% 올랐어. 5%가 올랐어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떨어지고 걔네 중국은 오르는 추세예요. 근데 내년 같은 경우는 좀 CLTA가 저 LG 솔루션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지금. 네, 지금 그래서 가격 경쟁에서 지금 우리가 지는 것 같아 지금 내가 보니까. 지금 이 6위 아래부터는 거의 다 중국 다 회사들인데 다 보시면 다 상승세인 걸 비해서 우리나라 업체들은 지금 점유율이 계속 네, 빠지고 지금 있다. 우리가 아직까지 1등, 4등, 5등은 하고 있는데 지금 나머지는 다 중국이니까. 네. 그죠? 2등서부터 다 중국이다 보니까 조금 불안합니다. 우리는 어떡하죠?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아닌가요? 미래 먹거리죠. 근데 2차 아마 전지 어떻게 해요? 이제 여기서는 뭐 리튬 배터리까지 그럴지 몰라도 네. 이제 전고체 배터리 나오잖아. 그쵸. 지금 전고체 배터리 뭐 삼성에서 네. 지금 이렇게 이제 공격적으로 안 하는 게 삼성이 그러고 있는데 음. 지금 전고체 쪽에 많이 몰입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아. 뭐 전고체 배터리가 삼성에서 먼저 아니면 LG에서 먼저 나오면 또 시장은 바뀔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이 계속 중국 1등 하길 바래요,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이게 몇 년 안 걸린 거야, 지금? 아, 이게 벌써 이게 하루 이게 1년에 뭐 5%씩 올라가 버리는데 이거 어떻게 이겨? 이게 아니 근데 이 우리가 그 LG하고 삼성하고 SK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다가 네. 지금 왜 저기 중국의 CLTA하고 저기 뭐야 그 BYD. BYD가 나오면서 지금 우리가 계속 뺏기고 있다 보니까 네. 지금 BMW 것도 뺏겼잖아요. BMW 것도 원래 삼성 삼성 SDI가 SDI 거의 들어갔는데 전량을 하다가 이번에 요새 좀 뺏겼어요. CATL한테 CLTA가 많이 갔죠. 들어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참 우리나라가 이 위치 선정이 너무 슬퍼요.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자원이. 그러니까 이제 쟤네가 중국이 저렇게 할 수 풀면 있는 나오니까. 근데 쟤네들 뭐 자원이 워낙 많다 네. 보니까 그리고 가격을 뭐 조절을 쟤네들이 할 거 아니야. 우리한테는 비싸게 팔고 자기네 내국에 있는 데는 싸게 팔면 우리 맞아요. 가격 경쟁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 사실은. 우리 리튬이나 니켈 같은 거 어차피 쟤네한테서 사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뭐 질 수밖에 없어. 맞아. 예? 왜냐면 자기네 나라의 자국민 회사한테는 싸게 주고 네. 우리한테 비싸게 팔면 방법 없는 거야. 단군 할아버지가 위치 선정을 좀 잘못해 부동산을 좀 왼쪽에다 하셨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성능으로 네. 품질로 승부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로 전환시켜서 빨리 전고체 배터리 나와서 저걸 다시 또 뒤집는.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우리도 전기차 배터리가 리튬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네. 배터리 활용을 또 재활용하게 되면 또 성능도 이제 그 계속적으로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지는 않을 거라 보죠. 당분간 아마 조금 어렵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중국 전기차 배터리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는지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일단 당연히 이제 중국 회사들이 먼저 나오겠죠. 그렇죠. 베이징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가 뭐 크니까. 네. 그 다음에 상하이 자동차, 상하 자동차. 그 다음에 이거는 창안 자동차. 창안 자동차. 얘네가 이제 3대 회사래요, 중국. 네, 근데 중국에서. 중국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제 이 뒤부터 좀 의외의 기업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네, BMW. BMW가 우리가 삼성 SDI에서 들어갔는데 네. 이번에 뺏기는 바람에 BMW. 네. 나는 아니지만 우리가 많이 뺏겼어요 지금. 맞아요. CATL에서 납품한다고 하고요. 이 전량은 아닙니다. 삼성이랑 조금씩 같이 하고 나눠서 하는 있대요. 거니까. 자, 그리고 폭스바겐. 폭스바겐. 우리도 폭스바겐 우리가 다 했는데 네, 또 여기서 폭스바겐도 또 뺏겼어요. 벌써 독일 회사들도 어. 많이 나갔죠? 근데 중요한 건 폭스바겐을 뺏긴 게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폭스바겐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네. 2등이 2등. 그쵸. 도요타가 1등 아니야. 네. 그다음에 여기 폭스바겐이기 때문에 여기를 뺏기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자동차의 큰 시장을 뺏긴다 이렇게 봐야 돼요. 네. 위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이제 독일 회사 2개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이 있으면 일본이 있어요. 그죠? 닛산. 닛산에도 이제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여기까지만 들어가면은 아 그래 이해를 하겠는데 음. 바로 테슬라에 들어가잖아요. 테슬라. 이제 배터리 근데 이게 테슬라의 공장이 또 중국에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또 싸게 맞아요. 거기서 현지에서 바로 싸게 또 매입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물류 비용도 안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만들면. 기가 상하이에서 예, 네, 그러다 세계 최대 보니까 공장이다 뭐 보니. 테슬라는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죠. 네. 그래도 아무래도 테슬라 공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원가를 기존에보다 좀 원가가 싸게 들어갈 거라고 보고 일단 물류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만큼 또 쌀 거라고 봐요. 네. 조금 다행인 점은 음. 테슬라의 이제 저가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CATL을 쓰고 있고요. 이제 고가 라인업은 파나소닉이랑 이제 LG 에너지 거. 솔루션을 쓰고 그만큼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가 네. LG 거가 인정을 받는 건 사실이죠. 네. 자, 그리고 놀랍게도 어. 현대자동차랑 기아자동차에도 들어가는데요. 그래 여기 호나랑 리로에 들어가요. 리로에. 아, 근데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 중국 내수용 아니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국 판매용에 네. CATL 들어갑니다. 네, CLC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데서 지금 근데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보기에는 한국에서 지금 저렇게만 들어가는데 만약에 저기서 품질이 특별하게 배터리 영향이 없으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납품하는 가격 더 싸게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건들이? 더 쌀 거예요. 얘 네. 싸잖아요, 심지어. 그러면 우리나라 차 시장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 배터리가. 네. 이런 확률이 좀 있어요. 그럼 현대자동차는 엄밀히 말하면 본인들이 배터리랑은 상관이 없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걔네들이 생각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 3사가 아니고 쟤네를 계속 더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이제 나눠 쓰겠죠, 아무래도. 뭐 그렇다고 뭐 우리 GM이라든가 아니 LG라든가 뭐 SK라든가 삼성 걸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분명히 하는데 아마 비중도 요즘 나눠 쓰겠죠. 그리고 두 개 보겠죠. 비교하겠죠. 어느 쪽에 배터리가 문제가 있는지, 어느 쪽에 어떤 제어 계통에 문제가 있는지, 특히 화재라든가 폭발이라든가 이런 안전성이라든가 분명히 또 비교하겠죠. 거기서 만약에 안전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확보되고 가격 경쟁이 있다면 당연히 기업은 이유를 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으로 몰아가지 않을까. 전부는 아니더라도 싼 차들은 그쪽으로 몰고 중국 배터리 몰고 비싼 차들은 우리나라 배터리 쓰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듭니다. 또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좀 사건 사고가 있었잖아요. 있었지. 네, 그래갖고 약간 그쪽이랑 좀 껄끄러울 수도 있는데. 그때는 내가 보기에 뭐 현대가 알고리즘을 네. 뭐 좀 이렇게 충전량을 많게 했었어요. 그때 뭐 국가수에 달이 나왔잖아요. 본인들이 뭐 엄청 쉽지. 싸웠잖아요, 둘이. 그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때 LG 뭐 조금 뭐 중국에서 뭐 분리막 때문에 좀 문제는 있었다는 하지만 실제로 그 원인은 배터리 골병들게 한 거는 제어 시스템에 현대 쪽이 난 죄가 더 크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나중에 반반 나눴잖아. 네. 예? 전체 비용, 니콜 비용은 반반 나눴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대 잘못이지 LG 잘못은 아닌 것 같다. 대신 우리가 괜히 또 LG 거 문제가 생기니까 중국에서 만들었잖아요. 중국제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중국 걸 쓰고 있네요. 중국 쓰고 있죠. 근데 그거는 뭐 저 LG의 기술이었고 분리막 같은 경우가 조금 좀 분리막이 사실 배터리 보면 되게 얇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충전량을 과하게 하면 부풀러 가지고 만약에 그 흑연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물질 리튬이라든가 아주 진짜 밀가루처럼 아주 곱게 가른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혹시나 이게 흘러갈 때 좀 이제 또 도톰한 거 나오면 이제 온도가 이제 40도 이상 올라가나 넘어가면 이렇게 부풀러요. 그러면 그게 이제 분리막을 뚫고 나오면 합선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팡 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상적인 충전을 하게 되면 일반 충전 90% 이하, 급속 충전 80% 이하면 그런 일이 좀 적은데 현대에서 그때 알고리즘이 얼마였냐면 97, 98%까지 충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일이 많았고 또 우리 이제 일반 사람들이 뭐 그냥 충전하면 되는 거지라고 했는데 급속 충전과 일반 충전에서 배터리의 과열 문제
그다음에 급판의 문제, 분리되는 거에 대해서 몰랐거든요. 맞아요. 이제 우리가 화재가 많이 나고 폭발 사고 많이 나면서 우리 유튜브다든가 아니면 그런 데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될 수 있으면 일반 충전하는 게 좋겠고 될 수 있으면 급속 충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급속 충전 하더라도 80% 이하로 해야 된다. 그래 안전하다. 특히 여름 같은 때 이제 더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고 만약에 급속 충전하게 되면 또 그다음에 또 급속 충전 계속 저렇게 반복적으로 하면 그만큼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급속 충전 한 번 하면 일반 충전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좀그 배터리를 좀 달래는 그런 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인식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정보를 많이 알아서 그나마 이제 좀 달라질 거라고 보고 또 메이커에서도 그런 홍보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충전량도 최고 충전량이 이제 일반 충전을 뭐 90% 이상 안 넘도록 네. 뭐 알고리즘 알고리즘을 상에서 좀 네. 만들었다고 하고 하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이제 없어져야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이 중국 배터리가 LFP만 만든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LFP 그냥 싸게 물량 공세로 하는 게 아니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NCM 배터리도 네, 리튬 만들고 있어서요. 배터리 만들어요. 네. 그 이게 오해 비싼 차는 이게 들어가는 거고 그쵸. 중국 배터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비싼 건 이거 들어가는 거고 리튬 배터리 들어가는 거고 이제 싼 거는 이제 좀 그걸로 바뀌는 거죠. 인산철 배터리로. 그래서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우리 뒤에 LG처럼 많이 사용하진 않고요. 일부 일단 썼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안전성이 확보되거나 문제가 없다라고 보면 아무런 가격 경쟁에서 우리나라보다 좀 이길 수 확률이 높잖아. 그쵸. 자원 대국이 자원이 네. 있어서 그래서 아마 우리가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가 나와야만이 이거 주도권을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ICCU 결함. 요거 때문에 한참 말을 네. 말았는데 요거가 만든 회사가 이게 우리나라 게 아니더구만. 네. 모비스에서는 나오지만 실 독일 컨티넨탈 이게 전 세계 부품 회사의 삼 등. 마켓사의 3등 아니야. 네. 근데 여기서 에어백 센서 옛날에 아반떼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그게 거기 거였어. 우리 그때 에어백이 안 터지지 막 그랬잖아. 이 컨티넨탈 거였다고. 아, 그 각도가 안 맞아서 안 터졌다는 그 전설의 업체. 그게 컨테이너될 거였고 좋은 회사에서 현대에서 이제 의뢰해갖고 만들었는데 이게 또 결함이 많은 거야. 근데 확실히 전기차에 아직은 기술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아무리 독일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자, 근데 이게 계속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ICCU의 무상 수리의 역사를 제가 다 뒤져왔습니다. 뒤졌지. 이거 자, 여러 번 있었잖아. 네. 자, 2021년 9월 3일부터 시작되는 역사예요. 어. 자, 아이오닉 5 이거는 완속 충전 시 내부 소손으로 인한 완속 충전 불가 발생으로 무상 수리. 요 내부 소자니까 이게 부품 불량이었다. 네, 부품 불량으로 10,000대 갔고요. 응? 자, 그리고 10월 달에 이제 기아 쪽에 EV6가 같은 걸로 541대가 무상 수리됐고요. 끝나지가 않아요. 2021년 12월 27일 날 또 10,000대 갔죠. 이것도 또 충전이 안 돼서 10,000대 갔고요. 2022년 5월 달에 요거는 이제 용접을 잘못해갖고 그 용접 취약 부위에 냉각수 누수가 발생될 수 있어서 합선되니까. 네, 그리고 1200대가 갔죠. 그리고 2023년 7월 24일 날 이때 좀 많이 갔어요. 4600대가 이게 제일 유명한 거죠. 맞아. 이것 때문에 이제 언론에 많이 퍼졌던 거지. 네. 유튜브도 많이 퍼지고. 이 12V 배터리가 충전이 안 돼갖고 차가 속도 제한이 걸리는 사건이 있었죠. 네, 차가 잘 안 움직여야 되는. 그래서 EV6가 이때 46,000대가 이때 제일 들어갔고요. 많았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2023년 8월 10일 날 이제 아이오닉 6가 이거는 ICCU의 일시적인 과전류로 인해서 또 소손 가능성 과전료 그러니까 오버 충전하는 거야. 네, 네. 이걸로 또 한 19,000대 들어갔죠. 그렇지. 근데 보통 이 정도 되면은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아요. 계속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제네시스까지 갔어요. 네. GV60 18,000대가 요것도 이제 과전류 때문에 소손이 발생될 수 있어갖고 들어갔죠. 네. 자, 하지만 여기서 끝난 줄 알았죠? 안 끝났어요. 자, 이게 이제 가장 최신인데요. 2024년 2월 8일 가장 따끈따끈한 건데 레이가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것 중에 작은 차지. 전기차 중엔 제일 저렴이에요. 근데 이거에 3,787대가 이제 하다가 완속 충전이 안 돼갖고 무상 수리가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되면 뭐가 제일 문제냐면 충전을 제때 충전 안 하고 오버 충전하고 또 제대로 충전 안 되면 뭐가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나중에 수명이 짧아지는 게 배터리야. 그쵸? 이 배터리 정상적인 충전을 해야 되는데 됐다 안 됐다 하고 전압을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막 방전시켜 버리게 되면 결국 배터리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제일 문제고 지금 이게 한두 대도 아니고 여러 의 건수의
구조에서 이제 차종별로 다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되면 이 부품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 문제라고 봐요. 이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 정도 되면 부품을 전부 어셈블리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환 안 하고 다 소프트 업그레이드 있어요. 지금은 네. 어셈블리 교환을 하지 않고 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네. 아 물론 소손이 있던 애들은 바꿔줬어요. 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모비스에서 컨티넨탈에서 갖고 온다고 하는데 계속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아주 문제가 아마 커요. 이게 가격이 적은 가격이 아니에요. 딱 봐도 보고 비싸게 생겼어요. 또 그런데다가 이제 아마 컨테이너들도 사실 전기차에 대한 역사가 짧잖아요. 그동안에 다른 부품들에 많이 했는데 전기차는 또 독일보다 우리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런 컨테이너들 배터리 컨트롤은 원래 일본이 최고지. 일본 거에 문제되는 거 없었잖아. 그동안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축적돼 가지고 결국 전기 자동차로 가는 데는 없는데 갑자기 그런 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전기차 탁 나오는 회사들이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된 것 같아요. 왜냐면 하이브리드 차의 여러 동력을 구조해서 분배도 하고 이쪽도 저쪽도 다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벌써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 나온 지가 벌써 뭐 한 20년 넘었잖아요. 훨씬 넘었죠. 넘었는데 그동안에 축적된 게 있는 거고 네. 요즘 새롭게 전기차가 나오면서 나오는 회사들이 저 뭔가에 계산치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두 건도 아니고 벌써 몇 번 리콜했으면 벌써 답이 나왔어야 했는데 아예 또 답을 못 찾고 있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고 아예 어떤 설계 알고리즘의 문제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이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업그레이드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바꿔봤다, 저렇게 바꿨다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원래 만약에 제대로 알고리즘이 정확했다면 한 번으로 끝나는 거지. 근데 이게 계속 하고 잘못됐네. 있어요. 근데 계속 한 거 보니까 결국은 알고리즘 설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제가 사실은 지금 테슬라가 빠이빠이했잖아요. 지금 그래갖고 저는 근데 전기차를 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래 난 애국을 해야겠어 하면서 현대차를 사보려고 갑자기 했거든요. 애국으로 변했어? 네. 응. 그래서 아이오닉이랑 이제 EV6 가격을 알아봤는데 엄청 싼 거예요. 말도 안 되게 할인 엄청 해주더라고요. 응. 그래서 3천만 원대예요. 말도 안 되게. 그래서 그래서 잠깐 혹했는데 이 자료를 만들면서 무상 수리가 9건이 있다고? 그래. 나랑 전기차는 인연이 없나 보다 하고 일단은 안 사고 있습니다. 근데 이 ICCU 요 문제는 무상 소리로 끝날 게 아니고 요거 전체적으로 하면 안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력 전달이 차단되면 안 되잖아요. 네. 봐야 되고 요거는 뭔가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메이커는 알 거라고 봐 사실은. 그 메이커 모르겠어 이 정도 됐는데. 다 알겠죠. 근데 계속 여러 번에 반복되는 것이 그 내용들이 반복된다라고 하고 또 그동안에 이제 부속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다 보면 저거는 아무래도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노력 중인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채우는 게 좋을까요, 명장님? 그 원래 100% 채우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80%까지만 채워야 돼. 그러니까 100이다 하면 80%만 딱 충전하고 말아야 돼. 그래서 원래 그게 안전존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90%까지 채울 수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렇게 80% 채우는 거는 우리가 급속 충전할 때 80% 채우고 만약에 일반 충전할 90% 채울 수 있다. 더 채우는 것도 있어요. 기준 나와 있죠. 좀 이따가. 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배터리의 수명을 길게 하고 고장 안 나게 하려면 폐차할 때까지 쓰려고 그러면 80%까지 충전하는 게 가장 좋겠다. 될 수 있으면 급속 충전하지 말고 그냥 일반 충전해라라는 말을 먼저 드립니다. 뭐 테슬라, 뭐 폴스타, 현대, 기아 막 다 뒤져봤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권장하는 거는 20%에서 80% 구간을 제일 권장합니다. 너무 떨어져도 안 좋고, 그렇죠. 너무 높아도 안 좋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배터리 그러면 80%만 충전하다 이거 하고 또 하나 방전됐을 때 네, 완전 방전. 완전히 방전시키느냐 그리고 충전하는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 남았을 때 하는 거냐 보면 20% 남았을 때 20% 남았을 때가 가장 좋다. 그래야 배터리 수명이 길다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급속 충전은 왜 안 좋으냐 그러면 배터리 온도 때문에 그래요. 충전 수준이 100%에 가까울수록 이 내부에 있는 화학 물질이 스트레스를 일으켜갖고 그렇죠. 전압이 높아져갖고 온도가 높아져갖고 이게 깨질 수 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뭐가 깨지냐면 분리막이. 네, 그 예전에 왜 이거 현대자동차 화재 났던 부분이 그렇죠. 저 분리막의 문제 있었어요. 근데 저기 옛날 LG에서 했을 때 중국에서 어쩌고 이런 얘기 나왔는데 저 분리막 급속 충전을 그러니까 충전을 과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가 80% 이상 하지 말아야 되는데 97, 98%까지 충전시켰거든. 알고리즘 자체가. 맞아요. 이 과충전이 제일 안 좋다고 제조사에서도 말하고 있으니까 이 과충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팔리고 그리고 좀 신기해 보이는 전기차 12대를 제가 다 뒤져봤어요. 여기 보시면은 공칭 용량이랑 실제 용량이 다른데요. 공칭 용량은
진짜 이 배터리가 어디까지 쓸 수 있냐고. 꽉 찼냐? 네. 이런 얘기고. 실제 용량은 그래도 여기까지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돼라고 제조사에서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공식 용량에서 가용 용량 그 중간 그게 마진이잖아요. 안전 마진이라고 하죠. 그게 어느 정도 있는지 제가 다 구해봤거든요. 기아 EV6 롱레인지부터 한번 가볼게요. 기아 EV6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안전 마진이 4.4%더라고요. EV9이죠. 이제 마진율이 3.8%고요. 이제 거의 한 4 정도 근접하죠.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6 롱레인지 버전, 네. 요것도 4.4.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 롱레인지 버전, 이것도 4.4. 어차피 같은 회사니까 네. 다 기술이 똑같아요. 현대 코나 일렉트로닉, 요게 4.5. 거의 4에서 4.5 정도 돼요. 뭐.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버전, 요건 추정치인데 4 정도. 4 정도. 네, 4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취소를 했던 모델이죠. 얘는 LFP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다 NCM이었어요. 자,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4.2입니다. 요거는 이제 CATL이랑 BYD에 있는 배터리를 쓰고 있죠. 독일에서 하나 나와줘야죠. BMW i5, 이번에 새로 나온 네. 모델이에요. BMW 같은 경우에는 3.8, 조금 짜요, 얘네가. 네. 네. 역시 독일보다는 우리가 전기차를 잘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들면서, 그리고 BYD. 네, 이게 이제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가고 있다는 BYD. 그리고 이게 결국 1.8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 LF 배터리인데도 1.8이잖아. 그렇죠. 그 충전을 최대로 시키는 거 아니야. 음. 그래서 마진이 너무 작기 때문에 나는 이게 오랫동안 내구성 부분에서 문제 없을까 이런 생각 의심이 듭니다. 네. 아직 뭐 제가 그것도 겪어보지 않아서 답을 못 주겠는데 데이터만 봤을 때는 야 저거 안전 문제 좀 있을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게 제가 다 뒤져봤는데 거의 BYD가 마진율이 제일 적은 회사 중 하나였어요. 1대가 거의 없었거든요. 정말 이 배터리의 끝에서 끝까지 최대한도 충전해가지고 최대로 빨아먹겠다라는. 예. 그래서 그런지 운행 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거의 그래, 길어요. 네, 500km까지 거의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다른 차도 그렇게 하면 500km 나올 것 같아. 그렇죠. 마진율이 있다 네. 보니까. 마진율이 작아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폴스타죠. 폴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랑 이제 볼보의 합작 법인인데 네. 이번에 뭐 스웨덴 볼보가 거의 지분을 다 넘겨갖고 그냥 네. 중국차라고 보면 되죠. 그죠. 여기 같은 경우는 3.7. 3.7. 보통 중국차들이 우리나라 차보다 마진율이 좀 야박한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의 친구들이 11번 12번째쯤 네, 렉서스. 얘네가 마진율이 굉장히 높아요. 오. 12.1%, 거의 3배? 3배? 네. 3배나 아니면 2배예요. 2배 넘어. 이 2배 반. 그래서 저는 이게 왜 그런지는 사실 왠진 모르지만 명장님께서는 안전 때문이라고 안전 말씀을. 때문에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도요타 급발진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쵸. 한 2000 몇 년도에 그런 부분이 아픈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맞을 때마다 엄청 그 얘네들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가 또 나오는데 또 그런 트라우마를 걸리면 그동안에 렉서스라는 고급 브랜드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한 방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는 다른 거 없어. 충전 거리 좀 짧아도 돼. 고장 안 나는 차가 진짜 좋은 거야. 렉서스 모양이 그거거든요. 네. 철학이. 그러니까 안전마진을 10% 이상 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배터리 문제라든가 폭발, 이제 화재 건이 내가 다른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렉서스가 아마 화재 건이나 폭발음이 제일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데이터로 봤을 때. 그리고 여기 렉서스가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게 하나 있었는데요. 보증 기간이랑 보증 마일리지를 보고 제가 이거 뭘 잘못 봤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10년에 100만을 보증을. 이걸 혜택까지 네. 어떤 메이커도 없었던 거야. 그렇죠. 이게 제일 비슷한 게 이제 10년에 100만을 해주는 게 이번에 토레스 쌍용에서 해주고 있는데, 와, 렉서스 어마어마한 기업이다라고 하고 제가 다음 모델을 봤는데. 근데 뭐 영업용으로 돈 벌어 다니는 트럭들 아니고는 10년에 100만 킬로 못 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들도 그건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이게 렉서스에서 나온 가장 최신 전기차인데 10년에 16만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 그거는 약간 프로모션적이지 않았나, 네, 첫 차니까. 그래서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진이 조금 줄었어요. 요거는 이제 10%. 이제 조금 이제 자기네들도 이제 상황 파악을 해서. 운행거리 네. 때문에. 네, 상황 파악을 했어요. 상황 파악을. 왜 운행거리 때문에 그러냐면 아무래도 지금 다른 메이커들은 한 번 충전에 몇 킬로 간다 이런 말에 나왔는데 자기는 얼마 못 간다면 니네 기술 딸리는데 이렇게 나올까봐 아마 조금 달라졌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이 딸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니. 거기다가 맞으면
원래 세계 1, 2등 하다 보니까 맞으면 커요. 맞죠. 요번에도 충격이 커요. 요번에도 대연기관. 그렇죠. 다른 나라는 뭐가 돼도 그냥 아 그래 이렇게 놔두는데 도요타나 뭐 폭스바겐 무조건 아주 그냥 강력 뻗치고 날려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전 때문에 더욱 더 조심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4에서 4.5 정도 가는데 얘는 10에서 12까지 가는 거 보니까 아 나는 딱 데이터 봤을 때 아 마진율을 그렇게 두는 건 아 얘네들이 안전 때문에 좀 그런구나. 더 아픈 기억을 안 만들려고 하는구나. 안전을 정말 위주로 하는 차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른 사람의 운행거리가 짧다는 걸로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안전을 위주로 먼저 생각하는 그 도요타 렉서스의 정신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데이터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음. 아까 쭉 제가 1부터 12번까지 쭉 말씀드린 게 요거기 때문에 요거 나중에 캡처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요거 잘 보시고 있는 게 나중에 혹시 전기차를 구하더라도 요런 데이터를 좀 얻어서 보면서 그 차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차를 선택할 때 디자인이나 색깔이든가 뭐 편의장치만 보는데 아무래도 전기차는 좀 위험한 부분은 있잖아요. 내연기관보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안전 마진, 저 마진이 그래도 넉넉하게 있는 게 안전적이고 좋다. 당연히 뭐 알고리즘 문제도 있겠지만 저 넓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운행거리는 좀 짧을지 모르더라도 좀 그렇게 안전하다. 요런 데이터를 좀 보고 운행거리, 전비, 마진율, 실제 용량, 공식 용량 같은 거 한번 이런 거 데이터 확인하고 다른 메이커하고 비교해 가면서 차를 구입하는 것도 옛날에 우리 성능 기록부 보는 거랑 똑같거든요. 맞아요. 자동차 성능 기록 보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자료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외국 자료를 참고한 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근데 우리 네. 박 PD가 그냥 테슬라 사세요. 우리 박 PD가 이 자료는 잘 구하더라고요. 맞아요. 어? 그냥 전기차는 그냥 테슬라가 보니까 그냥 테슬라가 되게 잘 만들더라고요. 이 값도 보니까.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고요. 뭐 내연기관은 워낙 차가 많으니까 상관없고 전기차는 테슬라를 사는 게 테슬라는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요. 비싼 테슬라는 예쁩니다. 싼 테슬라는 애매한데. 디자인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저도 너무 취소해갖고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사신다면 테슬라를 사시는 게 좋겠습니다. 불이 많이 나던 차가 이제 크게 두 개잖아요. 이제 코나랑 볼트 EV 이 두 개가 불이 제일 많이 나는데 둘 다 이제 구 LG화학 요즘에는 이제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죠. LG 에너지 솔루션 거기에 이제 남경 공장에서 만든 배터리가 문제가 있었다고 그 불이 많이 났었잖아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안 받은 차량이 900대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폭탄이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안 받은 것도 이제 그 소비자의 안전도 있지만 이 차가 차를 채워놨는데 지하주차장에. 근데 밤새도록 집에 가 있단 말이야. 차 혼자 놔두는데 그쵸. 옆에 있는 차 만약에 폭발했어. 화재가 났어. 그럼 옆에 있는 차 다 불나는 거야.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이 니콜 안 받은 차가 결국은 다른 주변의 차까지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한마디로 폭발을 시켜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야. 화재로 이어지면 지하주차장은 소방차 들어가기도 어려워. 그 소화전을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지. 그리고 집이 요새는 아파트는 굉장히 높게 지잖아. 중 막 60층도 있더라고. 대형 사고 날 보통 수 있어요. 큰 대형 사고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니콜 안 받은 분들은 약간의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이야. 제의 뇌피소리인데 이제 어차피 이거 전기차가 시간이 지나서 중고차비 내려가잖아. 그쵸. 그런데 배터리 그럼 왜 내려가냐면 배터리 성능이 그만큼 썼기 때문에 저기 그 가치가 열화가 떨어지는 거야. 되니까. 가치가. 근데 배터리가 새 거다 이거야. 그쵸. 그러면 이제 중고차 값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 네. 이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조금 들어. 박 PD 어떻게 생각해? 그 인터넷에서 이제 명장님 말씀처럼 이제 SOC가 내려가면 이제 열화가 많이 된 만큼 전기차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그렇지. 전기차의 가격 떨어지는 건 이제 배터리 때문에 문제니까. 왜? 배터리가 보통 한 2,100만 원 정도 가고 만약에 배터리 교환하면 한 2,400~500만 원 가잖아. 근데 이 배터리 새 거야 라는 거서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 차의 괜찮죠. 가치가 확 올라가죠. 확 올라가지. 네. 배터리 가격이 전기차는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바꾸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뭐 안전 불감증도 있긴 있겠지만 이렇게 정말 마지막에 바꾸는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아, 그런 의견이죠. 네. 근데 의견이 이제 들어왔는데 실제로 우리 그렇게 가진 분이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을 거야. 그쵸. 아마 바빠서 네. 아니면 또 그 전기차 중고차를 샀어. 그러면 니콜 통지가 가잖아. 그렇죠. 그러면 원래 차죠. 원래 차를 샀던 사람은 그 기록이 남아 있어서. 근데 중고차를 산 사람 있잖아. 어? 그렇죠. 거기는 그 이전 신호가 다시 그 메이커로 안 가. 그러면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야.
만약에 중고차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니콜 안 받는 분류도 있다면 그건 아주 쬐끔 있고 실제로는 아마 중고차를 사가지고 중고차를 사서 주소가 변경된 것을 메이커에서 몰라서 통지를 보내도 다시 되돌아오는 아마 이게 더 많지 않을까 이 생각은 들어 내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자기 차대 번호를 이제 요즘에는 인터넷에 입력하면은 리콜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본인께서 이제 코나 이브를 타고 계신다면은 자동차 리콜 센터에서 이제 차대 번호 입력하시고 리콜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안 되셨다면 빨리 가서 리콜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진짜. 이게 제작 연도가 2018년 5월 15일부터 네. 2020년 1월 30일 차가 다 해당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꼭 이해하셔야 돼요. 만약에 코나 전기차를 중고차 샀다, 아니 볼트를 중고차 샀다. 나는데 나는 중고차 샀기 때문에 통지를 못 받았어. 이런 사람이 있다고 억울해서. 가능성 있죠. 그러면요, 우리 방송을 듣는 사람이 꼭 기억하세요. 2018년 5월 15일 차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차는 리콜에 해당이 되니까 네. 무조건 문의하셔가지고 만약에 그 해당이 되면 배터리 빨리 교체하셔야 돼요. 아니면 우리 가족의 생명, 아니면 다른 사람의 가족의 영향, 그 다음에 재산 피해까지 있게 되면 맞아요. 큰일 나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거 니콜 됐으니까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 다른 쪽에 의해서 뭐 개조했다든가 이래가지고 불났다면 그 니콜에서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운전자 보험 들을 때 자차 보험 들을 때 얼마나 들어? 기껏해야 5억짜리 들 거 아니야. 5억 그 택도 없을 수 있어요. 택도 없는 게 아니라 네. 밑에 가서 차만 요새 수입차가 많은데 타거나 건물 만약에 해거나 그러면 그 집 살고 있는 아파트 민사로 다 뺏길 수 있어. 구상권 청구당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2018년 5월 15일 차부터 2018년 5월 15일 나온 차부터 2020년 1월 30일까지 나온 차 만약에 전기차 중에 코나나 볼트를 샀다면 혹시나 중고차 샀다면 메이커에서 통지를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고 점검해서 시간 되면 꼭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한 차를 제가 끌고 있다 이 생각하셔야 돼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그때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아까 명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음극재가 접혔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진 보고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내가 오늘 이게 이 방송 하기 2시간 전에 이게 나왔거든요. 사실 이거 했으면 내가 배터리를 딱 갖다 보여주면 아주 쉬울 텐데 이거예요. 배터리가 이렇게 생겼다 봤을 때 이렇게 핸드폰처럼 생겼다 이거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생겼거든요. 끝에 여기에 음극 양극 이렇게 여기 접히거든요. 그래서 용접을 해요. 양쪽에. 여기 지금 상단에 보면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음극 양극 여러 장이 겹치는데 네. 그거를 겹쳐서 분리해가지고 용접을 해요. 이쪽 플러스 고기가 엑스를 찍어보니까 접힌 게 있더라는 거야. 아 여기 이렇게 그게 왜 V자로 다 접혔네요. 엄청 얇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얇냐면 우리 습자지라는 거 알아? 습자지? 습자 종이. 종이 얇은 습자지 한지, 종이지. 한지, 네. 한지. 그 정도 얇아. 그걸 여러 개 겹쳐다 보니까 거기서 너무 얇다 보니까 거기서 겹쳐. 그러다 보니까 그 플러스 마스가 이게 충망전 되면서 쇼트가 되는 거야. 아 그럼 터지는 거죠 바로. 그렇지.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게 리콜을 일단 하는 거는 법적인 그 강제성이 제조사한테는 강제성이 있는데 만약에 소비자가 내가 리콜 안 받을 거예요 하면은 그거는 강제성이 없더라고요. 강제성이 없어. 그거는 내가 보면 그것 좀 국토부에서 조금 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샷 뺏어가야 돼. 아니 혹시나 만약에 그랬을 때에 법적인 책임을 좀 지게 그러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모든 이미 자동차 맨날 메이크만 우리가 책임을 지게 하잖아. 그쵸. 근데 우리가 가르쳐 줬는데도 안 하면 소비자 책임이 있는 거지. 만약에 지금 메이커가 이렇게 해줄게요 오세요 했는데 그 안에 했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불났다. 사실 메이커 책임 아니잖아. 그죠. 그건 메이커 책임이 아니죠. 그러니까 네. 이 부분도 뭔가 국토부에서 조금 앞으로 이런 부분이 혹시나 이런 소비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또 하나 바꿔야 될 게 뭐냐면요. 중고차를 사게 되면 새 차 살 때는 이력이 남았기 때문에 리콜 통보가 되는데 중고차를 샀을 때 주소가 바뀌었잖아요 사람이. 네. 그러면 그것이 안 돼. 연결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메이커는 모를 수 있어요. 방송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자동차 리콜 센터 네이버에 치면은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들어가면은 내 차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얼마 되지도 않은 자동차가 감속기 기어가 마모가 된다.
우리가 엔진 오일, 미션 오일을 가는 거는 그래도 많이 상식적으로 알겠는데 지금 전기 자동차의 감속기 오일을 사실 안 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거의 안 갈더라고 주변 사람들이. 수동 변속기의 오일처럼 70W 정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구동 모터가 워낙 돌리는 힘이 모터가 강하다 보니까 감속기 자체도 엄청나게 부하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P를 기아를 넣을 때 완전히 차가 쓴 상태에서 기아를 넣어야 되는데 빨리 넣다 보니까 기아가 마모되는 게 있어요. 뜯어보고 나 깜짝 놀랐어요. 얼마 되지도 않은 자동차가 감속기 기어가 마모가 된다. 이거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나중에 야, 이 전기 자동차는 앞으로 감속기의 교체율, 감속기의 고장이 꽤나 있겠구나. 감속기의 그 부품을 하나하나 파는 게 아니라 메이커에서 그냥 어셈블리 통째로 팔더라고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 감속기 오일은 보통 3만 정도에서 4만 정도 되면 무조건 교체해주고 만약에 쇳가루가 나온다 이렇게 문제가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오일 같은 거 뺐을 때 잘 관찰하는 것도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걸 방지할 수 있겠다. 또 사륜차 같은 경우라든가 후륜차 연결되는 건 프로펠러 샤프트가 이게 토크가 강하다 보니까요 비틀려 버려요. 차가 빨리 간다 그래서 토크가 강하다 그래서 찾아가려고 그냥 확 받는 거 언덕 올라갈 때 또 짐을 실을 때 그건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번에 감속기와 차동 기어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다시 한번 들여다볼 시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